네, 계속해서 업종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네 번째 시도 만에 이제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하고 귀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네 번째, 지난 3월에 3차 발사 이후 이번에 4차 발사가 있었는데 3차 발사 때와 4차 발사 때의 공통점은 스타쉽이 이제 목표 궤도까지 올라가서 관성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점을 동일했거든요. 근데 4차 발사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스타쉽과 1단 슈퍼헤비가 감속 착수에 성공을 했어요. 감속 착수라는 건 뭐냐면 그냥 바다 위로 떨어진 게 아니라 속도를 최대한 늦춘 다음에 거의 상대 속도가 0이 될 만큼 된 다음에 착수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거의 의미는 뭐냐면 비록 물에는 떨어졌지만 그 다음번에는 지상으로도 안정적으로 착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뭐랑 연관이 되냐면 재사용 기술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3차 때는 감속 착수에는 실패했었는데 이번에는 소프트 랜딩에 성공을 하면서 다음 발사, 5차 발사, 올해 중으로 있을 5차, 6차 발사 때는 완전한 재사용을 아마 시도해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4차 발사 감속 착수에 성공을 했고 이건 재사용 기술과 연관이 된다라고 봐주셨는데, 그럼 이번 시험 비행 성공으로 인류가 좀 뭐 화성으로 나아간다,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이거 아직 뭐 가능한 건가요?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쵸. 화성으로 한 걸음 다한 것 사실이고, 물론 우리의 모든 우주 개발 이런 역량들이 화성을 가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우선 화성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은 달에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지방에 갈 수 있다는 건 경기도도 쉽게 갈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화성까지 갈 수 있다는 건 결국에는 엄청나게 추력이 강한, 힘이 강한 로켓이 필요한데, 그게 과거에 아폴로 프로젝트 때는 세턴5급의 그런 로켓들이 최근까지는 이제 많이 안 만들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SLS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SLS라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스타쉽과 같은 이런 대형 로켓들의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힘이 좋은 로켓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우주상에서 급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거나 아니면 재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좀 심우주 탐사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뭐 세 번째 정지궤도 기상 위성이 될 천리안 위성 5호 개발 사업이 예탈을 통과했다는 소식도 좀 보도가 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먼저 이번에 우리 기상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 천리안 5호가 세 번째 기상 위성입니다. 그래서 기상 위성 같은 경우에는 2029년에 31년 사이에 이제 발사가 돼서 궤도 지구로부터 36,000km 정도 떨어진 궤도에 있으면서 24시간 동안 지구를 관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관측 위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중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의 기상을 관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이 좀 더 정밀해지고 그런 부분에서 관측도가 좀 높아지는 건데, 결국에는 관측 위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관측 위성으로 적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그런 군사적인 용도도 있지만, 이처럼 좀 과학적인 아니면 기상 관측적인 부분에서도 활용성이 많이 증대되고 있어서 향후에 좀 위성 발사에 있어서 관측 위성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관련된 매출은 더 이제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측 위성 수요 앞으로도 이제 국내에서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우주항공청에 가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또 막대한 예산 투입을 좀 공언을 하면서 우주항공주들 굉장히 강세 보였었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주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주항공주 흐름이 우주항공청 전후로 해서 올해 연초부터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국내에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술의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플레이어들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제한된 플레이어들의 매출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일단은 국가기관에서의 이런 수주들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요한 이제 우주산업이 국가산업으로 많이 이제 증대되다 보니까
글로벌에서도 많이 투자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원의 지금 현재 예산에서 2027년까지 1.5조 원 매년 1.5조 원씩 이게 늘려나가는 걸로 지금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제한된 플레이어들이 늘어날 수 있는 낙수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올해 연초에는 주가로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긍정적인 흐름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 진입 장벽이 높고 정부 예산이 결국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스페이스 관계톱 프로젝트 2032년에 우리 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에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는 건데 이거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2032년까지 달에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뭐가 필요하냐면 더 좋은 발사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차세대 발사체라고 하는 누리호 다음 KSLV-3라고 하는 차세대 발사체인데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가 완성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디에 꼽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론 이게 2032년까지 달에 갈 수 있느냐 하고 달에 사람이 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2045년에는 이제 깃발을 꽂겠다라는 건 사람이 가서 깃발을 꽂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 부분 아직까지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다 아니게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2032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통해서 달까지 가는 거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 관계톱 프로젝트도 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사업 역시 예비 타당성 심사 통과를 했는데 이게 한국판 스타링크를 목표로 한다. 예산 3천억 원대 정도 투입이 되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국내에서는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예사 통과도 2번 실패하고 3번째 만에 된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니즈가 그러니까 사업성이라든지 경제성이 많이 부각이 못된 측면이 강했습니다. 다만 3번째 예타가 통과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저궤도 위성 통신 시스템이 최근에는 이런 국방에서의 니즈가 많이 커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통신 시설 타격 전쟁이 일어나서 통신 시설이 타격이 되면 여기 의지해야 될 거는 위성 통신 쪽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니즈가 많이 확대됐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이제 증대돼서 이번에 예타 통과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궤도 위성 통신 예타 기술 개발 사업이 예타 통과된 것, 국방 수요와도 관련이 있다라고도 전해주셨고 이런 어쨌든 막대한 정부 프로젝트들 어떤 기업이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될지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앞서 얘기해본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사업 관련해서 어떤 기업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결국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위성을 만들고 위성을 쏘아 올려서 지상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위성을 만드는 쪽에서는 하나 시스템이나 세트레가이가 수혜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상 장비 쪽에서는 저궤도 위성 통신 안테나를 제작하는 인텔리언테크가 관련해서 매출을 좀 발생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전체를 갖추는 게 아니라 시범망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성이 많이 올라가거나 지상 장비가 많이 또 투입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매출들이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저궤도 위성 통신 시범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추후에 본격적인 망에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만 해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안테크 이런 기업들 앞으로 실적 전망, 실적에 바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실적에 당연히 반영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단기에 빠르게 실적이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느냐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타가 통과되고 이제 관련된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리고 개발 기간에 비례해서 관련된 매출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올라가는 부분은 향후에 1, 2년 동안 좀 빠르게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실적이 이번 분기, 다음 분기 때 바로 이 부분들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부분은 좀 무리일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가 예산 투입도 늘리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우주항공주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주항공주 좀 하반기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상반기 때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서 그런 모멘텀들이 전반적으로 우주항공주 전반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은데 하반기 때는 결국에는 좀 구체적인 파이프라인이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를 미리 좀 보시고 투자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위성 개발 쪽 관련된 매출
이제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 자체도 봤을 때 위성 개발이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비슷하게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위성 안에서도 위성 본체를 만드는 기업, 위성 탑재체를 만드는 기업, 아니면 위성에서도 관측 위성이냐, 통신 위성이냐, 아니면 항법 위성이냐,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기업별로 좀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인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투자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성 개발 사업 중에서도 뭘 만드느냐, 구체적으로 뭐 파이프라인을 잘 구분해 가면서 종목을 선별해보자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의훈 유진투자증권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